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곳은 팔만대장경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푸셈에 있는 내용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521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는 대장경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팔만대장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장경의 의미부터 보죠. 대장경은 경율론 3 장의 불교 경전을 인제 지칭하는 건데 요때 경이라는 것은 경전에 있는 내용이고요. 불교 경전. 율이라는 것은 그 불교 교단의 계율을 얘기해요. 계율. 계율을 얘기하고 논이라는 것은 경전과 계율에 대한 주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합쳐 갖고 인제 3 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3 장을 다 합쳐서 인제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대장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불교가 수준이 높아야지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중국이나 그런 나라도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만들었고, 예, 그래서 인제 이런 대장경 조판이 상당히 이제 중국과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래서 인제 이 중에 제일 뛰어난 대장경이 인제 팔만대장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이 대장경의 경판의 조성은 독특한 동독한 불교 신앙심을 전제로 한 것이며 상당한 경비 부담을 요하는 것이다. 또한 경판의 구조 및 내용의 정확성은 당시 불교 문화와 인쇄 기술 수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을 이제 좀 볼게요. 음. 먼저 초조대장경은 어떻게 인제 제조했냐면, 배경을 보면 그때 현종 2 년에 건안의 선종이 침입해서 개경을 함락시켰죠. 선종이 남방에 피난을 했잖아요. 이때 이제 고려 조정에서는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외침을 물리치고자 대장경을 각성 조판을 냈어요. 이것이 뭐냐면 처음으로 대장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초조대장경이 되는 거죠. 초조대장경. 그래서 인제 현종 때 상당한 분량이 초조되었으며 만들어졌으며 그 후에 덕정, 정종 때 진행됐고 문종 때 더욱 활발하게 새겨졌다. 자, 대장경 판각 사업은 성종 4년 때 일단락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인제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관련돼서 한문 사조가 나왔고 어 이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초조대장경 부분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요. 초조대장경에서 인제 내용을 보면 그다음 장 보면 세 번째 단락 보죠. 이 초조대장경은 지금 남아 있지가 않아요. 아쉽게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세 개에 이제 보관을 해 놨다가 나중에 인제 대구 부근의 부인사에 이제 같이 모셨는데 합분해서 고종 19 년에 몽골 병화로 다 불타 없어졌어. 자, 그래서 인제 아쉽게도 지금 남아 있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조대장경하고 그 밑에 인제 뭐냐면 그 대 제조대장경, 팔만대장경 중간에 그 당시 인제 대국학사 의천이 뭘 만드냐, 속장경을 조성했어요. 자, 속장경인데 엄민의 마음에 이 속장경이라는 표현이 엄민이 요즘에는 맞지가 않다 이래 갖고 교장이라고 불려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 속장경 안에서 인제 우리가 3 장을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요 속장경 내용은 3 장을 정리한 게 아니라 경율론에 대한 하나의 뭘까요? 이제 주석을 정리한 거야, 주석을. 주석을. 예. 그래서 결론론에 있는 주석을 정리한 거다. 불교와 어 그 계율하고 그다음에 경과 율에 대한 주석과 또 하나의 또 이렇게 주석을 또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요 자체보다는 요거에 대한 주석을 정리했기 때문에 속장경이라는 명칭보다는 교장이라는 명칭을 요즘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여기는 속장경 얘기하니까 그냥 속장을 쓰고 이제 쓸게요. 그래서 요거도 뒤에 인제 있는데, 속장경은 결론도의 성장이 아니라 그 주석서인 장소, 그러니까 교장을 모아서 간행한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위천은 국내는 물론 송 및 요와 일본까지 널리 불서를 모았죠. 그 강행하기에 앞서 인제 성종 7 년에
그 목록이었던 신편 제조 교장 총록을 만들었죠. 요걸요. 그래서 이 목록에는 모두 1010부에 4,700건을 저수했는데 당, 송, 요 뿐만 아니라 원나라 그 원효 등 신라 고승대 저수를 181부를 수록했다.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선종 계열과 그 다음에 같은 하엄종이지만 이제 뭐냐 북악파 계열, 군여죠, 군여. 군여 계열의 어떤 이제 그거는 정리하지 집어넣진 않았죠. 자, 을천은 흥왕사에서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도감이라는 것은 이제 임시 간청, 어떤 특정한 목적을 만든 간청 이런 뜻이에요. 자, 교장도감을 설치하고 이 목록에 따라서 선조 8년 무역이 하나하나 간행했다. 그래서 이제 숙종 6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되었다. 자, 이렇게 조성된 속장경은 고종 19년 몽골 침입으로 강화도에 천도할 때 흥왕사가 불타면서 판본도 함께 소실되었다.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럼 팔만대장경을 보죠. 팔만대장경은 앞에 그 초조대장경을 한번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제작을 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제조대장경이에요. 두 번 제조했다. 대장경을 해서. 그리고 8만자의 글로 새겨졌기 때문에 팔만대장경 여기 또 부르죠. 자, 그럼 팔만대장이 왜 이제 그 만들어졌냐?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던 초조대장경이 몽골군에 의해서 소실된 후에 부처님의 심을 통해서 몽골의 침을 물리치겠다는 소망하에 조성됐고요.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최씨 정권에 지원하에 조성이 됐어요. 물론 최씨 정권 지원하에 조성된 것도 있지만 또 자발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불교는 고조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각계계층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재능을 기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씩 기부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한 것보다는 최씨 정권의 주도 아래 모든 국민들이 시험 모아서 재능 기부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대모강쟁 중에 이제 대장경 조판을 착수한 거는 고종 23년이었다.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자, 여기 보면 대장경 조판 사업이 시작되면서 즉시 강화도에는 대장 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어 진주 남해와 경주에는 분사 대장 도감을 두는데 요 진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충원의 어떤 최씨 집안의 이제 뭐랄까요? 시급 집안이죠. 경제 기반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요 기반 때문에 배경으로 분사 대장 도감을 뭐냐면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장도감은 총괄적인 일을 했고 실제 제작은 분사 대장도감에서 추진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밑에 이제 이거는 쭉 이제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고 쭉 넘어서 대장도감은 완성된 격판의 최종 고정을 거쳐서 그 오류 경판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판각을 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고려의 구본을 의심해서 북송본이나 거란본 여러 장경들을 수집해서 편집 교정을 했고 불교 목록을 작성하고 교정을 하는 이는 주로 승려가 맡았다. 자, 고종 25년에 경판이 이제 조출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고종 34년 각판 작업에 이제 들어갔고 경판 등은 강화도에 모여와 정리를 마쳐 다음 고종 38년 9월에 왕과 백관이 대장경의 판당에 하향하여 이르렀다. 네. 이렇게 완성된 8만 대장경은 모두 1,500종류의 경전을 담고 있으며 총 경판 수가 8만 1,000여 매에 이르며 모든 경전 결말에 해당하는 경판에는 거의 대부분 강기 및 경판에 생긴 각수의 이름을 했다. 강기라는 것은 이제 기독한 연도 그런 것들 요약 그 목록 이런 것들 책 목록 있죠. 네, 색인 같은 것들 얘기한 거고, 그다음 각수는 이제 그 경판은 이제 뭐냐면 만든 사람들 이름을 적어놓은 거죠. 자, 대장도감은 조선사후 일단 뒤에 조선 태조 원년까지 종속되어 대장금의 보존, 관리, 훼손, 경판, 보수, 보충, 경판의 인출을 수행했다. 인출은 인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금은 다시 해인사 옮겨서 해인사 옮긴 게 뭐냐면 이 강화도를 뒀더니 외구가 여기 와갖고 가져갈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해인사 옮긴 거야. 예, 해인사로. 그래갖고 이제 해인사를 옮겨가지고 그 옮겨서 봉안하여 모든 업무를 수행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판 넘어가서 다음 장 넘어가서
다장금 종파는 강화도로 천도한 고려 조정의 거국적인 사업으로 추진된 거지만 실제로 당시 집권의 최이, 이 최이는 최후라고 했죠. 최이의 정권, 최이 주도하에 착수 진행되었고 그 아들 최항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최후와 최항은 사제들 신하로서 그 사업을 지원하였다. 그래서 대장경의 조성이 세시 무인 정권계의 정권 안보 차원에서 추진되었다는 이런 견해에 대해 최근 연구의 세시 정권 역할보다는 왕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했으며 그리고 당시 모든 계층이 적극적 참여도에 힘이 있음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세시 정권이 주도를 했지만 모든 계층이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해갖고 참여한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측면도 이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참여했던 계층 중에 여러 계층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좀 눈에 띄는 계층들 보면 지방 향리층 계층이야. 그래서 전직 관료를 의시한 품가층과 진사 동종직 소유자, 향리층의 재향세들도 많이 참여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대장경 종성이 신분을 초월해서 전국민적 차원에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자, 대장경 조판에도 불교계 실로 대장경 조판에는 불교계도 실로 엄청난 공력을 기울였다. 여러 불교 경전을 수집하고 이들 편집 교정하는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이제 좀 내용 끝부분에 볼게요. 그래서 이 대장경 조판은 세계 불교 문화사상 유대가 없는 큰 보배인 대장경 조파는 고려 불교가 지니는 수준과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대장경에서 고려 불교의 경전에 대한 높은 이해가 응축돼 있고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으며 수록된 견적이 풍부하고 글자체가 아름다운 극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불교의 높은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근데 이런 문화유산을 세종 때 잘못했으면 일본에게 넘기는 사건을 넘길 수 넘기는 어떤 그 넘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부대 있었어요. 기가 있었는데 뭐라 그럴까 그때 이제 세종 때 일본의 사신들하고 대장경을 달라고 막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세종이 주려고 했어. 근데 한 신하가 반대해서 대장경을 주면 구해도 일본이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주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장경을 안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줬으면 일본에 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한번 일본은 넘겨줄 수 있는 넘기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피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성리학 수련과 관련돼 갖고 이제 40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려 후기 때 이제 신흥사대부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유학이었던 성리학이 수용됐죠. 그래서 배경을 보면 검문세력의 행포와 불교의 폐해는 신흥사대부와 금 새로운 지도 이념을 모색하게 되는데 때마치 원을 통해서 들어온 성리학은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의 수용의 배경에는 검문세력의 행포와 불교 폐해도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외에도 뭐 성리학의 수용에는 배경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선종의 바탕이 됐다는 거, 선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바탕이 됐다는 거, 이것도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중국 성리학과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중국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여기에서 좀 얘기할 것은 우리가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지만 성리학을 우리가 주작으로 이제 동일시 여기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과 주작은 좀 다른 거야. 이게 좀 큰 개념이야. 성리학. 그러니까 성리학 안에는 여러 계열의 학파들이 있어요. 음. 그 중에 하나가 주작이에요. 주작.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명나라 때 양명하고 발전한 그런 게 요즘 육구연 있죠? 육구연도 넓게 보면 성리학의 일파예요. 예. 그리고 허영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냐면 이런 것도 성리학의 일파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작을 이제 성리학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성리학에는 여러 학파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여러 학파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주작이에요. 이거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성리학 중에 주작을 간학하면서 그리고 조선도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이제 나중에는 주작을 받아들였잖아요. 초기에는 허영의 이론을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성리학이 곧 주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 의미로 그렇지만
성리학은 여러 학파로 구성됐고 그중에 주제학이 하나고 성리학이 주제학의 의미로 이제 바뀌게 된 거는 주제학이 하도 유명하니까 그 의미가 이제 굳어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요 관련된 내용은 뿌셈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 성리학이 어떻게 원나 성리학이 이제 들어왔나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이게 한능검에서 상당히 강조되는 부분이거든요. 시험 문제 나오고. 그래서 이 성리학은 충녕왕 때 안항이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그 이제 백의정의 직접 원에 가서 배워 이재영과 박춘재를 거쳐서 전수됐으며 고려말 이색 이종인 정몽주 길제 건근 정도전의 일을 통해서 발전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성리학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 수용된 초기 성리학은 본래 송의 조작이 원에서 한자에 걸려진 형이사학적인 측면보다 실천 측면이 강했고요. 이런 성리학은 허영의 성리학이에요. 허영 주자의 성리학은 뭐 뭐랄까 좀 형이사학적인 의미가 강하죠. 근데 이제 허영의 성리학은 실천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실천 측면이. 그리고 이제 허영의 성리학은 그 당시 원나라 때 원나라도 성리학이 간악화됐거든요. 예, 이 간악화된 성리학이 허영의 성리학이야. 그래서 허영의 성리학은 그 실천적인 측면, 그러니까 강한데 왜 실천적인 측면이 강하냐면 형이삭적인 측면이 강해지면 뭘로 나갈 수 있냐면 이게 이제 그 하이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중화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허영의 성리학은 실천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다. 예, 그래서 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다 보니까 소학을 강조해요. 예, 소학을 강조한다. 자, 요 윗부분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자, 따라서 이 때문에 우주론적 이기론에 대한 사변적 그 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게 궁리적인 측면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대신에 일상생활에 관계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하죠. 이 거경이죠. 그 여러분들 성리학 이론 중에 거경 궁리란 말 들어보셨죠? 거경은 마음을 어떤 태도를 정하는 거야.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궁리라는 거는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사변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거는 좀 실천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먼저 거경한 다음에 궁리를 하는 거다. 먼저 태도를 정한 다음에 마음의 태도를 이제 잡은 다음에 궁리를 하는 건데, 자, 이 거경을 강조하는 책은 소학이 되고요. 궁리를 강조하는 건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나라에서는 이 궁리를 별로 안 좋아해. 이거 잘못하면 아까 얘기했처럼 뭐 이기론, 뭐 이게 그 성리학적 논의로 넘어가면 하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니까 거경을 대강 실천적인 측면, 요거를 강조하는 것이 허영의 성리학이기 때문에 이게 허영의 성리학은 우리가 생각한 주자학적 성리학과 좀 다른 계열이에요. 약간의 이제 주자학적인 얘기는 좀 들어갔지만 나름대로 그 주자학과 다른 차별적인 모습도 같이 있다. 이걸 같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실천적 기능을 이제 수용하여 주자의 실천 덕목인 소학이라는 걸 존중했고 예속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자가를 채용했다. 그래서 소학과 주자가를 강조했다. 실천적 측면 강조해서 그냥 고려 성리학도 점차 철학적 이기론에 대한 심도가 더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기론적 심도가 더해졌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는 허영의 철학을 받아들였지만 점차 이제 주자의 철학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성리학을 이제 그 조선에 가서 조선의 성리학은 이 주자학의 성리학이에요. 처음에는 허영의 성리학이지만 주자학의 성리학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자의 성리는 국리를 강조하죠. 거공도 강조하지만 국리를 더 강조해. 국리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강조하는데 대학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 예, 대학과 중용을 이런 책에서는 뭐가 나오면 이와 기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이렇게 어떤 철학적인 모습들이 나와요. 태극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뭐냐면 뭘 비판하냐면 불교를 비판해. 불교를. 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동방성리조라고 불리는 정몽주의 저술 중에 이론적 배불론이나 이해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고려말 정도전에 불시 작전에서 본격적인 이기 철학을 전개되면서 이런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정몽주 철학에서 나오지 않는 배불론이나 이런 것들이
정도의 불시작권에서는 나오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은 어디를 바탕으로는 요런 그런 그 철학적인 어떤 이기론을 바탕으로 비판하게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홍과학적 유학에서는 부닥치지 않았어. 네, 서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때부터 이제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부닥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정도전 때 들어가서는 이 급진기합파들이죠. 이제 불교의 폐담만 비판할 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자체를 비판하게 되는데 이 불시작권에서 이용한 것이 그 종전의 불교 교리를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다. 이 성리학적 교리를 통해서. 근데 이 성리학적 교리라는 것 자체가 다 어디에서 나온 거니? 이론 자체가 그 성종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인 성종의 이론을 끌어다가 불교를 비판한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가면 성리학의 수용은 사상계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자, 어떤 전환점이 되는가 보면 종래 이제 홍구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으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그 사상 체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유교 교체 계기가 되었다. 어, 그 지금까지 고대 유학은 정치 이념으로서 채용되어 종교로서 불교와 공존할 수 있지만 이제 신유학이 현실학적 철학이 변화되면서 양자는 충돌하지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에 정도정 등 성리학자들은 불교를 인륜에 어긋난 도라고 하여 불교 자체를 공박함으로써 불교에서 유교로 교체를 초래했던 것이다. 자, 이와 같이 고려후기의 성리학을 받아들여 기존의 정치적 지주였던 불교 사상이 쇠퇴하고 새로운 사상인 유교가 흥행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성리학의 도입의 의미가 있죠. hun과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으로 변했다는 거. 그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유불교체의 계기가 일어났다는 거. 일어났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거. 예. 자,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볼게 성리학의 수용과 그 당시 배불론이와 척불론이니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제 포세미에서 한번 찾아서 보죠. 자, 532페이지 펴보세요. 532페이지. 자, 여기 보면 성대 성리학의 특징이 있는데 요거는 중국사 관련된 거니까 이제 각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원대 성리학하고 좀 넘어올게요. 자, 원대 성리학은 간학화됐어요. 우리가 쿠비나이칸 때 간학화했는데 우리가 원대 뭐 원나는 뭐 성리학을 중요시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리학을 강조했어요. 원대도.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리학하고 주자의 성리학이 아니라 허영의 성리학을 강조했어. 허영에 의해서 그 성리학이 간학화됐어요. 근데 참고로 명나라는 주자 성리학이 간학화됐죠. 주자학이. 근데 지금은 성리학이 주자학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성리학이 좀 큰 개념이다 그랬죠. 근데 주자학이 이제 간학화된 거죠. 명나라 때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허영은 원세조의 이제 쿠비나의 어떤 우대를 받아서 집현전 태학사 겸 국자 제조로서 이제 연임했고요. 그리고 원나라 학문과 교육은 그가 주관했고 성리학 전파는 누구보다 그에 큰 영향을 어, 그 행사했다. 그래서 이제 원 초기에 수십 년 동안의 대학자 고관들은 거의 모두 그의 문화에서 배출됐고, 자, 원 인종 때는 과거 시험에 주자 성리서가 들어감으로써 성리학은 학대 보급되었다. 자, 허영의 이제 성리학의 특징이 나오는데 허영에 의해 간학화된 원대 성리학은 성리학의 여러 계열 가운데 주자학을 중심으로 했으나 그래서 주자학을 바탕으로 했지만 여기에서 주자와 다른 면이 있어요. 경리보다는 국리보다는 거경을 통한 수기를 앞섰다. 그래서 실천적 윤리가 매우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자학을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주자학과 다른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국리보다는 거경을 강조했다. 예. 자, 그래서 주자학 같은 게 좀 사변적 형이삭적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변적 형이삭적 측면이 약해요. 예. 그 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걸 너무 강조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하위관까지 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 남방에서는 그 당시 육교의 상상학이 이제 성리학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양명학의 바탕이 됐던 거죠. 육교의 사상은. 자, 뭐 성리학의 전례를 볼게요. 자, 여기는 심포샘에서는 간단하게 그 이렇게 원대 성리학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국부샘에 보시면 여기 좀 더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리학의 여러 파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가감이 깬 것 같아. 여기서는 제외시키고 간단하게 허영 중심의 성리학만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국부쌤 좀 한번 읽어보세요.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송이의 발달은 성리학, 그러니까 이학이 처음 전래된 건 인종 전후다. 그래서 당시 고전에는 송의 서적이 수입되어 왔는데 이 가운데 서적 가운데 성리학 관련된 저술도 있는데 특히 이제 최충의 구제학당에서 그 제명, 그 학당의 명칭 중에 솔성이니 서명이니 대중이나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은 성리학자들이 중요시키는 중용의 용어에서 이제 시작했던 사실과 그 다음에 예종 때 왕이 임석하에 행해준 중신들의 경정강령의 분위기를 가리켜 상강오산을 가르치고 성명 도덕의 도리가 만당에 가르친다 지적한 사실들은 이런 것들은 중용의 대학에서 이제 강조된 거죠. 이런 것들은 성리학이 그 당시 고려 중기 때 조금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때 성리학은 주자의 성리학이 아니라 북송 시대 때 이학, 송학을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성리학이 그 도입된 것은 언제 때냐? 안양 때죠. 안양 때. 자, 안양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소개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백의정과 건부에 의해서 성리학이 확산됐고요. 이 안양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가끔씩 교과서에도 이 안양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 제가 응시 목표한 고려인들 그리고 사신의 왕래 일환으로 왕복한 학자 관료들의 성리학은 강공한 기충으로 알려졌고요. 또 성리학 수용에 관련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망건당이에요. 그것도 아까 강조했죠 전에. 그 망건당에서 이제 이 망건당을 누가 만들었다고 했어요? 충성왕이 만들었다고 했죠. 건너 대도에 망건의 책을 쌓아놓은 도서관이라는 뜻이야. 어. 그때 이제 하락했던 것이 이제 충성왕의 측근세력이었던 이재현이죠. 자, 그래서 충성왕이 원도에 망건당을 이제 설치하여 조맹부, 요수, 우집, 연복, 호연, 원명성 등등 원나라 문사들과 이재현과 학문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망건당에서 고려한 문사들이 허연계열도 있지만 강남의 주류협회, 그러니까 주제학과 육고학을 조화시키는 입장을 거친 오진계열도 있다. 뭐 다양한 학파들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리학은 2세기에 이르러 성균 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강화되면서 제도적 뒷받침을 받아 확대됐고 공민왕 때 성균 관이 중소되고 2세기 대상성으로 삼아 국학 중흥의 위협을 맡았으며 당대 최고학자인 김구영, 정몽주, 박상충, 박이준, 이승인, 정도전이 학관에 임명했다. 자, 그리고 이에 앞서 충무왕 때 사서 과목이 그 책들 때 성리학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참고로 오히려 홍보학에서는 오경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사서를 강조해. 사서는 뭐를 사서라고 하죠?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라고 하죠. 예. 논어, 맹자는 원래 있었던 책이고 요 중용과 대학은 예기에 보면 13경 중에 예기가 있어요. 예경이 한 부주죠. 예경은 예기, 주례, 의례 이렇게 이제 세 개 책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예기가 있어. 예기에 중용평 대학평이라는 장을 따로 떼서 그 당시 주의가 여기다 줄을 붙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중용과 대학에다 독립된 책을 만든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성리학에서는 요 사설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사설을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요 사설 안에 이와 기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기론적 개념. 그래서 그 성중의 본질체와 작용의 용이라는 개념이 이와 기로 이제 바뀌잖아요. 이와 기가 이 오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서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설을 강조한다는 건 성리학과 연결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당시 사서 집중, 그러니까 앞에 사서에 줄을 붙인, 그러니까 주의가 만든 신유학을 말해요. 예전에 홍학적 유학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사서에다 줄을 줄을 집어넣죠. 줄을 붙여갖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사서 집중을 통해 성리학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과거 과목에 사서를 택한 것은 성리학의 뿌리를 내는데 일조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뭐 원나부터 이제 성리학의 도입 관련된 내용도 있으니까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불교 폐단에 대한 입장을 좀 볼게요. 불교 폐단 입장. 인제 고려말 신흥 유신의 견해와 인제 연결시켜서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인제 고려말 신흥 유신의 견해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급진개혁파와 온건개혁파. 그래서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있는데, 일단은 급진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고려 왕조를 부정을 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했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가전법에서 인제 가전법을 실시해서 전시법 제도를 부정해서 새로운 토지제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급진개혁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이 사람은 인제 뭐냐면 어 아예 불교 자체를 비판하고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 많아요. 불교 이론을 공격하는 어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 갖고 인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 급진개혁파는 이제 새로운 그 법과 제도를 만든 신법당, 신법 계열의 사람들이죠. 고려라는 어떤 구법을 없애고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원본 그 개혁파들은 일단 고려 왕조 안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사람이죠. 고려 왕조를 인정하고 새로운 왕조 개혁 개창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가정법 같은 거보다는 전시가 제도를 운영에 좀 모순점이 있으니까 요걸 그 틀을 수정하면서 개선하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인제 보는 사람들이고, 그 원공개혁파의 상당수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 자체를 인정을 해 줘요. 예. 그래서 이론도 인정해 주고, 다만 불교의 폐단을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진개혁파, 온건개혁파 이렇게 도식화해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그냥 도식화된 틀이고요. 각각의 학자들에 따라서 또 약간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요. 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고려말 신흥 유신의 개혁 견해의 주장은 정치 갈등과 관련해 두 개의 계통으로 나누는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사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사전에 가산화된 수조권에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혁자는 현존을 사전에 그대로 두고 거기에 생기는 폐단만 제거를 하다는 주장. 그러니까 전시가의 문제만, 전시가의 운영의 폐단만 제거하자는 주장인데, 이건 사전 전상 분쟁이나 농민 수치의 가중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영상 문제점만 개선을 하자. 아까 이제 온건개혁파들 이제 입장이 보통 그런 입장들이죠. 또 그것보다는 더 나아가 헌재 사전 일괄 폐지하고 버리고 새롭게 이제 사전을 재분배하는 주장.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사전 개혁론인데, 이건 급진개혁파죠. 그래서 전자의 입장은 사전 개선론, 후자의 입장은 사전 개헌. 요거는 이제 급진파, 아예 온건개혁파, 그다음에 요거는 급진개혁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는 고려 왕조의 타도, 신왕조의 경국과 또 연결돼 있다. 예. 그래서 온건개혁파는 고려 왕조를 인정하자는 입장이고, 사전 개혁론은 급진개혁파는 신왕조를 건립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에 사전 개선론은 구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구법당, 구법파라고 하고, 이들은 새로운 법, 새로운 제도를 만들겠다 해서 신법파라고요. 자, 이들도 또 불교에 인제 대한 양자의 견해 차이를 보는데, 전자는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은 인정하되 부처의 성행으로서 위치한 불교의 사회적 기능을 긍정해요. 누가? 요 사전 개선론자, 그 구법파들을 얘기한 거죠. 급진 온건개혁파들. 반면 후자는 불교의 사회경제적 폐단뿐만 아니라 불교의 정치 사상적으로 아무 쓸모없고 오히려 해가 되는 오랑캐 주장은 척불론을 주장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약간의 배불론 쪽 수준인데 반해서 여기는 아예 그 불교를 척결하자는 주장이야. 그리고 이걸 이론적으로 비판하죠, 불교 교리를. 그래서 성리학적 이론을 가지고 불교 이론을 비판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자는 어 왕 왕조를 유지하고 국법을 구사하는 구법파 유신으로서, 후자는 체제 변화로 나가서 혁성을 도모하는 신법파 유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색이고요. 후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죠. 자, 그래서 정도전의 불교 비판과 관련된 책이 유명한 불시작변이라는 게 있어. 불시작변 자체가 불교 까기 한 거야. 이름 자체가 뭐야? 불시는 부처죠. 예, 불시를 낮춰갖고 부처.
우리가 좀 뭐뭐 씨라고 붙일 때 좀 낮춰서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존칭이긴 하지만 님보다 우리가 뭐뭐님, 뭐뭐님,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뭐 씨 하면 좀 님하고 선생님보다는 약간 격이 좀 낮잖아요. 불씨, 그냥 불씨 이런 거야. 우리가 부처님 씨, 부처 씨 이런 의미죠. 부처 씨, 불씨의 잡스원 병명들, 그러니까 잡스원 그런 변명들을 농박하다는 뜻이야. 답변은. 그래서 이걸 이제 성리학에서 이제 성리학 이론을 가지고 비판하는데, 그럼 어떤 식으로 비판하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윤회설 같은 걸 비판해요. 윤회설은 계속 이게 이제 생명이 뭐 전생, 현생, 내생하면서 계속 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객체 수가 일정해야 되잖아. 천, 예를 들어 만이면 그 만이면 지금 현생이 많으면 다음 생에 몇 명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다음 객체가 또 만 명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연계에 보면 객체 수가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윤회설에 의해서 그 많은 객체 수는 어디서 나온 거야? 도저히 설명할 수 없죠. 윤회설 통해서. 왜냐면 만 명이 계속 지속이 돼야지 윤회가 되고 환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만 명에서 2만 명, 3만 명 이렇게 늘어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럼 나중에 만 명, 2만 명이 추가된 것은 어디에서 굴려 들어온 거다. 그래서 이 불시작편에 이제 윤회설 같은 것들 막 깨고 그래요. 논리적으로. 자, 이들은 우한과 창할피, 공양한 옥립 등 일련의 사건의 입장에 달리하면서 충돌했다. 결국에는 이색이나 이순인, 정몽주 같은 구우파 인물들은 고려 왕실을 유지하려다가 조선 건국 세력에서 제거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려할 때 들어온 성리학과 성리학자들이 그 불교를 보는 입장 차이, 요걸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역사학과 발전된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역사학 관련된 내용. 자, 다시 한 통에 들어와서 자,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 역사학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역사학 관련돼 갖고 되게 보면 이제 어, 삼국사기, 삼국유사, 그다음에 동명왕평 요길 중심으로 좀 봐주셔야 돼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명왕평. 동명왕평 최근에도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학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역사학 관련된 게 보기 전에 역사학 관련된 이제 내용을 한번 그 기본서를 보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는 기본 강의 좀 펴보시고 어디 있냐. 자, 사서의 편찬 볼게요. 사서. 자, 고려 때부터 이제 점점 유학이 발달돼서 유교적인 역사 서술체가 지금 확립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확립된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해요. 자, 전기 때 이제 사서의 특징은 자주적이고 주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사서들을 알 수 있는 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뒤에 있는 사서들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의 이든가 이런 책들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 걸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이 통해서. 자,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이 갖고 이제 뭐냐면 태조 때부터 해서 고종실록까지, 승종실록까지 해서 27명의 실록을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하고, 물론 이제 고종실록까지 승종실록은 이항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긴 하지만 조선시대는 한 왕이 죽으면 실록을 편찬하죠. 그럼 고려시대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에도 실록을 편찬했어요. 예. 그런 기록이 지금 남아있진 않지만 그 책 자체가 뒤에 이제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를 편찬할 때 이 고조 왕조가 만들었던 실록을 편찬했 참조했을 거 보고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 거는 뒤에 뭐냐 고조 왕의 모든 실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고조사나 고조사 조조에 있는 내용은 7대 실록 관련된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어 앞에 이제 전시기 때 1대부터 7대까지만 7대 실록에 관련된 내용을 있다고 보고 있어. 근데 이거는 7대 실록은 건한칭의 때 없어졌고요. 1차로. 그러다 건한칭의 때 이제 개경이 날아갔잖아요. 점령되고 없어지고 다시 이제 복간이 됐어.
그러다가 임진한테 소실이 돼요. 임진한테. 안타깝죠. 아마 이제 7대 실록 외에도 그 후에 왕대 실록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기록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7대 실록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7대 실록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고조사라든지 고조사 저조를 이제 쓸 때 1차 사조로서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고금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락국기. 이 가락국기는 가락국의 역사, 가야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건 삼국유사에 이제 적혀 있죠. 인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소평년 통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평년 통제, 소평년 통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주로 이제 고조 왕신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 지금은 없고, 고조사 그 초창기에 그 고조 왕실과 관련된 기록들, 전설적 기록들에 이런 책들이 이제 내용이 인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동명왕평이나 뭐 삼국사기에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는 구삼국사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남아있지는 않지만 일단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전해져 있는 내용들을 볼 때 단곤조선, 고조선, 고구려의 역사 계승식, 그러니까 북방계의 역사 의식, 고구려 계승 의식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는 삼국사기에 신라 계승 의식하고 좀 다른 것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궁구 삼국사는 동명왕평에도 영향을 주고요. 동명왕평. 또 삼국사기에도 영향을 줘요. 예. 근데 삼국사기에서는 구삼국사기 내용 중에 이걸 이제 신라 계승 의식 쪽으로 이렇게 뭐냐면 변환시켰죠. 예. 자, 하여튼 그다음 중기 때 이제 대표적인 책은 뭐냐면 김부식의 삼국사기죠. 앞에서 얘기한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사관 입각해서 기전체 서술을 냈다. 기전체라는 건 인물 중심의 서술 형태죠. 예. 그다음 보수적 사대적 성향이고, 그다음에 신라 계승 의식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이따 나중에 이제 강독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요. 자, 편찬 시기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무신정병 일어난 시기 바로 전에서 모총에 난 후에 이렇게 편찬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편찬 목적은 목총에 그 모총에 나는 분열된 민심을 재수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시키는 거고, 이 삼국사기의 평가는 객관적 증거보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정치 입장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국사기는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다음 칭찬도 많이 얻었던 책들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데는 사대적이다, 어떤 보수적이다, 어떤 데는 민족적이다, 뭐 이런 평가가 많이 받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강독하면서 좀 더 얘기할게요. 자, 서술 방식은 이제 인물 중에 기전체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봉기, 열전, 지, 연표예요. 요거 외워두세요. 예, 봉기는 항제 역사, 열전은 인물의 역사, 예, 그 다음 지는 특별한 어떤 분야의 역사, 연표는 시간별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고 사건들을. 자, 그래도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의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설, 이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지금 삼국사기는 지금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사설 남아있다. 그럼 그 전에 역사책들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라든지 국사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다만 그런 책들은 이제 삼국사기에 어떤 1차 사조나 아니면 그 건너 해서 계속 이어가는 다른 책에 기록돼서 삼국사기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 지금 판본이 그 고려시대 판본이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판본이 만들어지고 만들다 지금 판본은 중종 때 옥산서원에서 발간된 판본이 제일 오래된 판본이야. 요거 기억도 해주세요. 이 옥산서원은 이원적이라는 그 유학자를 성리학자를 모시는 사원이죠. 거기에서 이제 뭐냐면 발견된 판이 제일 오래된 판이야. 요때 판은 완판이에요. 완판. 예, 부분적인 판본은 더 오래된 게 많아요. 태종 때 발견된 것도 있고 하는데 완판으로서 제일 오래된 것은 삼국사기 판본은 이 옥산서원에서 발견된 판본이다. 요게 10년도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밑에 뭐 삼국사기 평가 관련된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는 각자 보시고 이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풀생 강의할 때 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는 이제 원나 침략과 간섭기 이제 보면, 자, 무신정변 때는 이제 무신정변의 사회적 혼란, 몽고 침략의 위기 속에 민족적 자주의식 바탕으로 정통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등 해갖고 유교적 합리적 사관을 비판하죠. 물론 그렇다고 유교적 합리적 사관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이제 유교의 신성성을 이제 바탕으로 정통 문화 불교를 수용하게 돼.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동명왕평 이규보가 쓴 동명왕평 있죠. 요 동명왕평의 이규보가 쓴 서문 내용은 꼭 기억을 해두세요. 요 기출에 2번 나왔죠.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동명왕은 이제 고구려의 건국령을 포함해서 민족의식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구삼국사를 바탕으로 서술됐죠. 이것도 예전에 2년 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삼국사의 김부식이 배제한 전통 문화를 유교적인 신성성 입장에 수용했고, 처음에는 개정난신하고 미신을 믿다가 비웃는 단계에다 인정하는 단계, 자부심을 느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동명 앞에 서술할 대기는 천하로 하여금 우리도 하여금 원래 성인의 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새 이제 서면 끝에다가 요걸 이제 서술 동기를 밝혔죠. 그러니까 제왕미는 이승우가 이제 썼던 건데, 자, 이승우는 상하 2권으로 항제의 역사인 중국의 역사 제와 그다음 왕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인 왕의 역사를 운기는 뭐냐면 서사시 형태로 쓴 거야. 산문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상권은 그 중국의 역사,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를 서술했다. 그래서 유교의식과 민간의식 공존하고 4대 의식과 민족의식 공존하죠. 왜냐하면 상권은 중국의 역사, 하권은 우리나라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봤다. 자주성의 표현인데, 내용을 보면 바레살 봉국 역사를 포괄하고 당군 신화를 치록하고요. 이때 이제 삼국 유사에 있는 내용은 좀 유교식으로 달리 표현을 했던 거고, 달리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삼조선설, 당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자, 이런 삼조선설의 개념은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영향을 줘요.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군 기년설 있죠. 3600년. 예, 이 3600년 그 내용을 이제 처음으로 제시했죠. 물론 지금 얘기하는 당군 기년설은 BC 2333년이죠. 요거는 역사적 실체가 아니라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만큼 오래됐다는 의미인데, 이건 동국통감에서 나온 당국 기년설이고요. 이거는 3600년 이렇게 하는데, 이거 3600년도 다 이유가 있어요. 보통 유교적 창의설에 보면 60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60각자 하잖아요. 그중에 60을 60을 한 거야. 60이 보땡 그 상당히 다복의 의미야. 다복. 복이 많은. 근데 또 60이야. 그럼 다복이죠. 다복이 W로 겹친 거죠. 그만큼 유구하고 복된 거다. 이게 당군 기년설 정한 거야. 자, 그냥 삼국유사는 이전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당군 기록, 뭐 불교 관계 관련 기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불교토설을 입각한 혼란된 사회를 통합해서 불교 사회 관에 의해서 체계됐다. 그러면 삼국사에 좀 대비된 모습이죠. 네, 유교사가 정리한 삼국사에 대비된 모습이고, 그러니까 고려의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정통문에 올바른 계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역사를 시작 당군 조선을 결정으로 설정해서 주체적 도덕적 문화를 서술했고, 최초 당군을 기독화시켰다. 당군 신화를. 자, 선종 관점이고 신라 중심이고. 근데 이제 상후 유사는 특별하게 어떤 체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짭도 합쳐져 있어. 그래서 예전에 공무원 기출 문제 보니까 상후 유사를 기사본말체 유살체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기사본말체가 이제 사건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게, 그 안에 고성전 체제도 있고 야사, 기인편도 있고 유교 선행 부분도 있고 하여튼 복잡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사 서술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불국사를 중심으로 하고 고대의 어떤 서사와 야사를 풍부하게 수락을 했다는 거, 우리 고유 문화와 정통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 자, 한계를 보면 신라 중심 사관, 그리고 중국 초사를 너무 신뢰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유교적 사관에 쓰여진 삼국사기와 그다음에 삼국유사는 있는 그대로 전해진 서사와 야사를 계속 적었잖아요. 표현에서 이제 지중왕의 표현에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삼국사기는 예전에 야사적 내용을 좀 합리적으로 표현 받친 거야. 고쳤죠. 근데 상국유사는 예전에 내려왔던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 똑같은 내용을 적어도 좀 삼국사기는 좀 현실감 있게 적고, 상국유사는 좀 가장되게 적었어요. 예. 근데 이제 삼국유사 서술도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인들의 어떤 사고 방식을 알 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천년 뒤에 미래 사람들이 우리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그때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 사실로서의 어떤 것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만
그 속에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같은 거를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해동 고승전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해동이라는 건 우리나라 뜻이죠. 바다 건너 동쪽인가. 그래서 어 바다 건너 동쪽의 유명한 승려들의 정기문이란 뜻이야. 그래서 삼국시대 승려 30명을 정기에 수록되고 고종 입장에서 정리했다는 거. 자, 문화적 자긍심의 표현. 그다음 역사서술 체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뭐 기전체는 인물, 편전체는 시간별로 이렇게 정리했던 거, 연대별로. 강목체는 성리학적 사관에 따라서 강과 목으로 나눠서 정리했고, 기사모발체는 사건 중심의 서술 방식이다. 자, 요거 자체도 예전에 한국사하고 중국사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도. 자, 고려 후기 때 이제 사서들은 주로 성리학적인 유교사관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해. 예, 정통. 그 대표적인 게 이재열 사락이야. 그래서 이제 이재열 사락은 김부식의 유교사관을 이제 계승하면서 개혁을 통해서 왕권 중시와 국가질을 회복하는 의식이 이제 반영되는데, 요 사락도 이재열 사락도 예전에 한번 기출 지문으로 나왔어요. 이재열 사락은 지금 남아있지는 않고요. 후에 이제 고조사나 그 고조사 조조 있죠. 고조사. 예, 고조사 보면 논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역사의 객관적 팩트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팩트에 대한 논찬 역사가 평가가 있거든요. 이 평가 부분이 이재현 사학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이재현 사학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 43페이지 보충자료 보세요. 자, 여기 이제 금성교과서에 있는 내용 볼게요.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세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이에요. 네, 세 번째 인증번호는 90번입니다. 자, 금성에 있는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고려시대에는, 이거 지워야 되네. 자, 고려시대에는 유학이 발달되고 유교적 역사서술 체계가 확립되어 많은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고려 초기부터 실록이 편찬되었으나 권한의 침해 불타었고 이게 이제 7대 실록이죠. 그래서 태조에서 목종까지 실록은 그 후에 이제 다시 편찬을 했고, 그러나 이것도 이제 아쉽게도 이제 내려왔다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현재 남아있지는 않고요. 다만 고조사나 고조사 조도를 이제 편찬할 때 1차 사서 쓰였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실록이 있는데 실록은 역대 왕의 재기간이 일어난 사실을 연월 일순으로해서 편찬한 역사서예요. 예, 편년제 사서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 왕이 죽은 후에 만들어질 거고 고려에서 만들었고 조선에도 같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고려의 실록은 지금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 자, 인종 때 김부식 편찬 삼국사기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한 기전체로 서술됐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개혁 불언 난신, 예, 기기하고 신기한 거는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있죠? 자, 고려는 건국초부터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면서 중기 이런 신라 계승 의식이 강하게 됐다. 예, 초기 때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했지만 나중에 육투품이 집권하면서 신라 계승 의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요 기점이 됐던 게 현종 때예요. 고려사에서 이제 현종 때에 이 왕통이 바뀌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패서 출신의 어떤 계통이었는데 현종 때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신라 계통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거의 외척이 신라 경주 계열 육두품 계열의 외척 출신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현종 때 이제 계속 그 역사 의식도 바뀌어서 신라 계승 의식이 주였다가 다만 무인 정권 때 잠깐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오고 원 말기 때 고려 말기 때 고구려 계승 의식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약간 몇 개는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현종 때부터 신라 계승 의식이 나와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이제 칠묘제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낼 때 불천지주를 꼭 3명 정해갖고 지내거든요. 그리고 태조하고 태조의 아들인 회종 있죠. 회종. 그 다음에 현종이 지내요. 현종. 그만큼 현종이 고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때부터는 신라 계통의 왕들이 외척 가문들이
왕비로 하는 그 자식들 신라계통의 외척을 하는 외가 쪽을 두는 그 사람들이 집권을 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부연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사의 신라 계승 의식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 기전체에 관련된 내용 있죠? 요것도 한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인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정통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경향이 강하게 대두되는데, 자, 이는 무신정변이 사회적 혼란과 몽고 침략 위기를 겪어온 변화다. 자, 이 당시 몽고 침략으로 해서 공동체 사회가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이제 민담이라든지 전설이나 이런 것들이 전승이 잘 안 돼. 거기에다가 또 이제 왜 몽골족의 침입 때문에 어떻게 돼서 민족적인 어떤 자부감 이제 응징력이 생기겠죠. 일동사망 의식이 이제 해체되면서 민족 의식이 형성된 거잖아. 그래서 종전에 이제 유교적 사관에서 제외시켰던 민간에서 내려왔던 여러 전설들이나 민담이나 기괴한 얘기들을 이제는 민족 의식 차원에서 정신 차원에서 수용하기 시작한 거야. 아, 그러면서 회동 고승전이라든지 동명왕평이나 상공유사 제야옹계 이런 내용들을 반영하기 시작해. 왜냐하면 기록하지 않으면 공동체 해체가 가능해서 기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 전승될 수 없잖아. 뭐 어, 그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다음에 자손들로 이렇게 전승되지 못하니까 기록에 남겨야지 계속 남길 거 아니에요? 예. 자, 고려 시대에는 가거제 시시로 학문학이 발달됐고 박인양, 정지상 등이 뛰어난 시인들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건 고려 이제 문학과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그냥 봐주시고, 다만 이 정지상하고 김부식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았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이거는 그 사이가 안 좋은 얘기는 제가 그 앞에 이자계에 난 모청에 난 할 때 좀 얘기를 했죠. 자, 거기 이제 밑에 보면 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한 삼국유사 제화 공개 볼게요. 자, 원간섭계 편찬한 대표 역사서 이전에 쓴 삼국유사와 이승유가 쓴 제왕옹기가 있다. 자, 이 두 책은 모두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을 단군 조선으로 설정했고요. 주체적이고 도덕적 문화 정통을 자랑스럽게 서술했다. 특히 단군을 비롯한 역대 시초의 신비로운 탐색과 업적을 강조하고, 예. 그리고 고려가 몽골과 다른 독자적인 혈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몽골과 침입하는 과정, 몽골의 침입 막는 과정에서 독자적인 민족의식, 예, 이런 것들이 형성된 거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당시 이 몽골 문물이 유입돼서 고려인들 풍습과 일상생활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자 새로운 민족 정체성 확립을 움직이었고, 그래서 종전의 일동사망 의식을 청산하고 이제 사망이 하나가 되는 의식이 형성되죠. 민족 의식. 그러면서 당군이라는 존재가 부각이 되고요. 자, 하여튼 다만 이제 삼국유사는 경주 중심의 신라 불교 정도를 소개하고 제왕홍기는 유교를 중심으로 불교 도교 문화까지 포괄하는 입장에서 취향의 차이가 있다. 요게 뭐 차이일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누구의 기준에 볼 때는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차이, 한계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국유사도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경주 중심의 그런 신라 중심 사관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연 자체가 이제 경상도 쪽 삶이죠. 예.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 이제 한 통이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한 통 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예. 못하면 뭐 다음 주에 하죠. 예. 다음 주에 제가 볼 때 이제 좀 나가다가 그 토요일까지 좀 하고 토요일 후반부 강의부터는 이제 근세에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근세에 관련된 보충 자료를 금요일 날 또 올릴게요, 제가.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고려는 이미 전기부터 유학의 발달에 따라 유교적 역사설 체제가 정립되었다. 그건 편년체 실력 편찬으로부터 비롯된 기전체 완결된다. 현종 때 건한의 침입으로 많은 역사 기록이 개경에 불타버렸으며 태조 때까지 목종까지 초기 기능 7대 실록이 항조령에 편찬되었고, 그러니까 불타 없애는 걸 다시 편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문종 때 박인양이 고급론을 저수했으며, 그 다음에 뭐 편제 그러니까 평년 통제 같은 건 속편을 이제 만들었다 뭐 등등 있고, 그다음에 속평년 통제를 지어서 편년체 역사 소설을 발달했다. 그리고 이제 인종 때 기전체인 삼국사기 편찬으로서 역사 소설 발전을 보게 되었다. 자,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은 꼭 필독을 해두세요. 이거는 기출 문제 예전에 나왔죠. 이 부분은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 편찬 기전체
정사죠. 그래서 지금 현존에 있는 현존 최고의 사세, 오래된 사수고 문신귀족 때 유교적 역사의식에 입각해서 서술된 것이다. 여기에서 유교적 합리주의에 입각해서 서술됐다.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유교적 합리주의. 자, 이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게 뭐예요? 유교적 합리주의야. 자, 유교적 합리주의는 이제 공자만을 이제 인용해서 개혁 불용난신이죠. 그다음 무징불신 두 가지 원칙을 하고 있죠. 자, 개정 불용난신은 계기하고 이상한 것은 쓰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다음 불용난신 같은 경우에는 꼭 쓸 때 증거에 입각해서 증거가 없는 거는 쓰지 않는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우리의 지금 랑케의 어떤 역사 의식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이 유교적 합리주의는. 그러면 왜 그 당시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웠냐? 그럼 시대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이건 이제 그 삼국사기가 쓰여진 시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묘청의 난이 몇 년에 일어났죠? 묘청의 난이 1135년에 일어났죠. 저도 잘 모르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저도 지금 제가 책을 보고 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가 모청의 난을 정확히 기억 못했다고 해서 너무 자책감 갖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대충 이제 전후 관계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신전변은 몇 년에 일어났죠? 무신전변은 1170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묘청의 난과 무신전변의 중간 사이에 쓰여진 거야. 인종 때. 이게 몇 년이냐면 1145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쓰여진 배경이 있죠. 자, 묘청 때 뭘 강조했어요? 모청이란 때. 이 모청 석영길지서인이 그다음에 뭐예요? 풍수 도참 같은 걸 강조했잖아요. 예언사사. 근데 석영길지나 풍수 도참 이런 것들은 유교적 입장을 볼 때는 뭐예요? 개적 불원난신이야. 기괴하고 이상한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얘기해서 안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석영길지서가 풍수 도참이 널리 확산된 시기니까 이것 때문에 또 모청의 난도 일어나잖아. 세상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민심을 재수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유교적 역사의식, 합리적 역사의식은 유교적 합리주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죠. 개적 불원난신, 무진불신. 이거는 뭘 타겟으로 한 거다? 모청의 난 때 확산된 석영길지나 풍수 도창 같은 기괴하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청산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민심을 재수습하고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그 역사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삼국사기는 모청의 난과 항상 염두에 두고 보셔야 돼요. 이 배경으로서.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삼국사기는 종교적이고 정통적인 신라 고대사관을 대신해서 어, 유교사관의 합리성을 내세웠으며 당시 귀족사의 분열과 송과 금의 대립에서 오는 국내의 불안한 속에서 자기 문화의 고향이며 자국 역사의 재구성을 의도한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자, 요거는 이제 볼 수 있는 게 진 삼국사기 표에서 볼 수 있죠. 보통 삼국사기 나오면 진 삼국사기 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기본 강의 때 잠깐 했는데 이게 사료가 여기 있네. 요 관련된 사료 있죠. 이게 진삼국사기 표야. 예. 그래갖고 여기 삼국사기 표 있잖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되게 시험 문제 나오면 삼국사기 진삼국사기 표가 나와. 김부식이 그 당시 인종한테 왜 책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올리는 거야. 표면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금 지식인들은 중국의 역사책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책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걸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 의미에서 이제 역사책을 저술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들어와서 자, 역시 그거는 유교적 문신귀족의 입장에 서술되었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종래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유교적 시대 그 사대사관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주종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는 신채호죠. 일제시대 때 민족주의 학자들. 왜냐면 그 신채호 같은 사람들 입장 올 때는 이 신라의 삼국 통일은 별로 안 좋게 생각하거든. 근데 이제 삼국사기 보면 신라에 대한 기술이 많고 뭐 김유신 활동을 너무 많이 서술해놨잖아요. 그래서 김유신 열전만 해도 제일 두 번이나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유교적 사대사관이다 비판했는데 근데 거꾸로 조선시대 때는 오히려 그 삼국사기가
사대적이지 못하고 자주적이라고 해서 비판을 받아요. 예. 너무 이게 사대적이지 못해서. 근데 이게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삼국사에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다음에 그걸 이제 찬성하는 사람이나 뭐 떠받드는 사람들이나 그때 시대마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 자 하여튼 그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이제 후세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근래에 이로써 삼국사기가 김부식의 개인의 편이 아니라 이게 여러 명 11명에 의해서 공동 작업을 했죠. 예. 요게 이제 공동 작업을 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 서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긍정적인 평가예요. 근데 또 부정적인 사람들은 11명이 해도 11명 상당수가 뭐냐면 따까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밑에 김부식이 지도 아래 했기 때문에 실제 김부식 입장에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 그의 사론,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이 있고 거기에 논찬이 있잖아요. 사는 토풍을 그대로 인정했다. 자, 이때 토풍이라는 건 고려의 고유한 풍속을 얘기해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풍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게 이제 한국사 특강, 구특강이 있는데 이 토풍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그 근친혼, 근친혼, 그다음에 동성불혼 이런 것도 있죠. 중국에선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유학자였던 이제 그 김부식도 근친혼과 동성혼을 별로 안 좋아했어, 이 사람도. 자, 그렇지만 이 홍로보다 낫지 않느냐,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는 홍로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해줬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토풍 중에 또 하나가 예, 흉년친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흉년친혼법. 그러니까 왕의 직위 그 왕의 연도를 이제 표기할 때 어, 사용한 게 흉년친호법하고 윤년친호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흉년친호법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하는 칭호법이고 윤년친호법은 뭐냐면 어, 중국에서 사용하는 칭호법이야. 예. 그래서 이제 그 있는데 윤년칭호법이라고 하죠. 윤년칭호법. 띄어서 건너뛴다니까. 예. 그래서 홍은 이제 뭐냐 제후가 죽었을 때 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제후가 죽인 연부터 이 사람의 새로운 왕의 칭호가 시작한 거야. 예. 그렇게 이제 있고 윤년칭호법은 그 한 해 건너뛰어 갖고 그부터 횟수가 계산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갖고 A왕과 B왕이 있어요. 예. 그래서 A왕과 B왕인데 A왕은 800년 3월 달에 죽었고 B왕이 800년 4월 달에 죽었어.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연도가 이제 뭐뭐왕 20년 이렇게 하면 홍련칭호법에서는 이 사람의 연도 그 똑같이 와서 800년 3월까지 000 20년이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800년 4월부터는 00 20 그러니까 세왕의 001년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죽은 연도에 뭐냐면 동시에 전왕의 즉위령 그 연도 표시와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의 연도 표시가 같이 있는 거야. 이게 훈련칭호법이거든. 자, 이게 이제 훈련칭호법이고 윤년칭호법은 뭐냐? 윤자는 건너뛴다는 뜻이에요. 예, 한해 건너뛴다는 거야. 윤년칭호법은. 그래서 요것은 이제 뭐냐면 그 연도를 건너뛰는 거야. 자, A 왕이 800년에 즉위했으면 그 B 왕은 800년에 즉위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801년부터 즉위년 1년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중국식 칭호법인데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중국의 황제는 한 해를 관장하잖아요. 1년을 관장한단 말이야. 그래서 1년에 1월 1일 전삭부터 해서 마지막 끝까지 이렇게 해서 강장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1년을 관장한 왕이 죽더라도 이 사람의 그 한 해는 그 사람일 거야. 그 다음에 다음 황제가 1년을 또 강장할 때 그 다음에 가서 1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 육년칭호법이고 이게 우리나라 거고 앞에서 뭔가 유년칭호법은 중국식 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들어가면 이제 나중에 유년칭호법을 쓰죠. 유년칭호법. 제가 계속 이게 잘못 썼는데 윤년칭호법 헷갈려 갖고 유년칭호법이에요. 다시 이제 수정해줄게요. 건널 자 유자에 유자 윤이 아니라 예, 유년칭호법. 유년칭호법.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천자의 기록이라는 건 본기라고 하죠. 본기. 자 본기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점에서 자조의식을 붙이죠. 예. 자주와 자아의식을 높이 평가하고, 참고로 고조사는 뒤에 이제 그 뭐라고 붙였죠? 봉기라고 하지 않고 제후역사는 세가라고 붙였죠. 봉기를 안 써요. 자 하여튼 이렇게 바뀌겠다. 그다음에 고종 때 이제 그 승려 각호는 망명에 따라서 동 회동 고승종도 역시 고종 입장에서 편찬 불교사는 점에서 삼국사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다. 예? 이게 무슨 말이야? 음. 자, 근데 요거는 갑자기 삼국사기 불교사에서 같이 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 자, 하여튼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왜 갑자기 불교 삼국사에 같이 있다는 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예, 해든 고승전은 교종 입장에서 편찬한 불교사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삼국사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포셈에서 신포셈에서 좀 얘기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고려 후기에는 이러한 유교사가 대응해서 한국의 고대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경향이 일어났으니, 그것은 무신난 후의 사회적 혼란과 대몽황제 위기에 경험한 지식인들이 민족적 자주의식의 표현이다. 자, 고종 때 이규보가 지은 동명왕편과 그 다음에 충녕왕 때 이련이 저술한 상무유사, 이순호의 제하옹기 등에서 자국의 어떤 역사 정토의 강력한 자부의식이 나타났다. 이건 몽골족의 침입 때문에 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삼국유사는 같은 한국 고대사와 엮은 사서지만 삼국사가 그 성격이 판이하다. 자, 사대적 유교사가 입각한 편찬한 기전체 정사인 삼국사에 비해서 삼국유사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적 서사와 야사를 많이 수록했고요. 특히 당군을 민족의 시족으로 받드는 자주적인 의식을 간직하고 있다. 자, 제왕기가 역시 우리나라 역사를 당군으로 서술되었고, 동명왕표에서는 동명왕을 고구려 건국의 영호 축해서 올려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서사시를 지은 것도 민족의식의 표현이다. 그래서 동명왕표는 아까 전에 구삼국사기 내용을 서사시 형태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문 형태로 지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왕홍기나 동명왕표이나 이렇게 서사시 운문 형태로 지은 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산문 형태의 글 내용 역사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걸 쉽게 풀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오늘날 뭐 삼국지 같은 것들을 만화로 이렇게 풀어 쓰는 그런 거라고 같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들은 역사가는 우리의 고유한 신화, 전설, 그리고 신의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쓰면서, 요때 있는 그대로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내려온 그 것들을 그대로 썼다. 구전이라든지 뭐 구삼국사나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직서주의 요거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어요. 예, 직서주의는 좀 거리가 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썼다는 거죠. 자, 유교적 합리사관을 비판하고 고대사의 소박한 원형을 그대로 포출하여 자아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자, 그다음에 고려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신흥사대부와 이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다시 이제 유교사관이 활발했는데, 이때 유교사관은 이제 성리학적 사관을 위해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자, 그러니까 충녕할 때는 원부가 편찬한 고금록이나 그다음 정가신이 이제 편찬한 근경록, 어, 천추 근경록이나 충정한 때 민지가 저술한 본조 편조 강목 이런 것들. 이때 강목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보면 이제 성리학적 사관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공민학 때 이재현이 편찬한 사학 등이 있다. 자, 이런 여러 역사서에서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 다음에 또한 거기에는 점차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는 성리학적 사관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래서 성리학적 사관은 이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이 되게 중요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이 역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푸셈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동명왕평, 그래서 이제 후생 관련돼 있고, 시간이 좀 남아서 이제 교과서 있는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보고
끝낼게요. 삼국사기에 관련된 교과서 내용이 40페이지 잠깐 보충 페이지 펴 보세요. 자, 40페이지 보면 자, 삼국사기 오해와 진실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삼국사기 표니까 한번 읽어 보시고 한번 읽어 볼까요, 그냥? 예. 좀 약간 중요한 거니까 읽어 볼게요. 자, 이건 인종에게 바치는 삼국사기 진삼국사기 표인데 자, 성상폐하께서는 오늘날 학자들이 중국의 강점과 역사에 능통하나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지 못하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중국 역사서에는 삼국의 기록이 있으나 자세하지 않고 옛부터 전해왔던 고기의 내용이 빠진 내용이 많아 후대의 교훈을 주기도 어렵다. 예전부터의 내용인데 이 고기는 지금 어떤 책인지는 잘 모르고 있어요. 자, 이에 후대에 남겨줄 역사서를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삼국사기 보면 경주 옥산서원 있죠? 요게 이제 완본판으로서 제일 오래된 판본이에요. 자, 이들이 넣는 삼국사기 편찬을 마친 김부식이 인종에 바친 글이다. 자, 김부식은 경주 출신의 문벌 귀족이다. 유학자이다. 그는 노총의 성형천도 운동을 진압한 후 유교 이념을 지배질서를 재정립하고 근거 온건한 대외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자, 이러한 그의 성형 때문에 그 삼국사기는 사대주의 경향을 지닌 신라 중심의 역사로 인식되고 있다. 자, 그런데 윗글에서 전작 우리나라 역사를 잘 알기 위해서 삼국사기를 편찬한다는 글이 나왔다. 김부식은 개정난신 이거죠. 유교적 합리사관의 개정난신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건 서술하지 않는다. 개정난신 개적 불언난신 이걸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자 원칙에 따랐지만 삼국 고유의 기록을 존중하였다. 자 이에 고구려 종홍이나 신라 박격것의 건국시다도 썼고 유교적 가치에 맞지 않는 사실이라도 그대로 기록을 했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 자기의 의견을 갖다 붙였죠. 예, 저자의 평을 구분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붙였고 자,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봉기를 똑같이 뒀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라 중심이라고 하지만 실제 고구려 백제 신라 봉기를 같이 뒀고요. 그리고 각 봉기마다 해당 과 우리나라 아국이라고 칭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뭐 신라 이게 삼국사기가 신라 중심이라는 것에서 비판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자, 봉기는 기전체 사서에서 황제의 행적을 다룬 것이다. 자, 이처럼 삼국사기는 삼국의 역사를 동등하게 다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를 대등하게 인식하는 흔적이 있다. 삼국사기의 사대적이며 신라 중심의 평가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대적이고 신라 중심의 평가가 있지만 그에 대한 반대 견해도 있어요. 이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애워두시고 요 내용도 10%에 있더라고. 10% 관련돼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거에 대한 또 반론도 또 많아요. 이 사대적이라는 반론도. 연호 사용을 또 신라가 연호 사용을 또 비판하고 우리나라 연호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또 비판하고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제 논란이 많은 책이에요, 이 책이. 자, 그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43페이지 찾아보세요. 43페이지. 아, 이건 했네요. 제가 여기 상무유사와 제하공기 부분은 했으니까 건너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다음에 동명왕평 관련된 내용 전반적으로 이제 고조의 그 역사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심포지엄 찾아서 한번 강독을 해볼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